술과 담배에 절어 있을 법한 한 건달의 어깨 쭉지가 격하게 흔들린다. 건달의 눈물이 부둣가를 적신다. 온몸으로 오열하며 새벽바다를 처절한 울음소리로 채우는 남자의 이름은 강제. 그의 손에는 죽은 아내의 편지가 들려있다. 그런데 그는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파이란의 강제는 깡패라고 하기엔 주먹이 너무 약하고 마음은 더 약하다. 비슷한 시기에 어둠의 세계로 뛰어든 동기 건달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지만 강제는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새까만 후배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물론 강제도 인생의 목표는 있다. 인간은 가슴속에 낙원을 품은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우린 그걸 꿈이라고 부른다. 강제는 번듯한 배 한 척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루하고 무의미한 현실을 견뎌낸다. 하류건달의 뒷골목 표류기 같은 영화의 물길은 난초처럼 청초한 파이란의 등장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중국에서 온 파이란은 한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강제와 위장 결혼한다. 삼류 건달이 측은지심이나 휴머니즘의 근거에 그녀의 서류상 남편이 되어줄 리 만무하다. 강제는 뒷돈을 챙긴다. 그런데도 골방에서 겨울을 나며 허드렛 일에 파묻힌 파이란은 강제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움을 쏟아낸다. 강제를 향해 투명한 연정을 품는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지 않은가.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낯선 땅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간 파이란도 어쩌면 그러했으리라. 영화의 후반부는 관객의 눈가를 촉촉이 적신다. 파이란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강제는 기차에 올라 그녀가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읽어내려간다. 처음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강제씨, 당신 덕분에 여기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친절합니다.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제씨,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파이란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강제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파이란이 자기를 연모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강제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감정의 스위치를 켠다. 강제는 파이란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서럽게 흐느낀다.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눈물을 도로 집어넣으려 애쓰지만 소용없다. 강제는 파이란의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깊고 긴 울음을 토해낸다. 오래전 어느 날 파이란을 보고 극장을 나서면서 나는 그리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움은 손이 닿지 않는 것이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메울 수 없는 허공의 풍경이다. 그리움의 대상은 꽃을 닮았다. 마음으로 품었으나 두 팔로는 품지 못한 꽃. 결코 만져지지 않는 꽃이다. 누구든 그런 꽃 한 송이쯤 마음에 심어 놓았을 것이다. 봄이 솟아나고 여름이 밀려와 무수히 많은 꽃이 화단에 만발해도 아끼는 꽃잎 하나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으로 떨어져 바스러지면 그 덧없음과 그리움을 도무지 달랠 길이 없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없다. 마음에서 그리움을 단번에 밀쳐낼 수 있는 감정도 없다. 다만 어떤 그리움은 삶의 은밀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시인 이혜리는 철새는 그리움의 힘으로 날아간다고 했다. 사람도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다. 어쩌면 우린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매일 그리워하면서 그리움의 힘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지도 모른다. 강제가 고향을 떠올리며 삶을 살아낸 것처럼 파이란이 강제를 마음에 품은 채 현실을 버틴 것처럼 말이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파이란을 발굴하고 있는 호우 시절, 저희가 오늘은 저희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좀 아주 대단히 멋진 글을 한 편 읽으면서 시작을 해봤죠.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쓰신 작가 이기주님의 네. 파이란 리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2017년 6월 12일 한겨레에 게재된 글이고요. 제목은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였습니다. 이기주 작가님 글을 읽고 나니까 네, 이분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베스트셀러죠. 그런 책 제목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음.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갑자기 영화에서도 언어의 온도라 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이 하나 나요. 어떤 거였어요? 마누라라는 단어인데요. 네네네. 그렇게 교양 있는 단어로 저희가 그렇죠. 보통 사용하지는 않죠. 네. 근데 상당히 무례하게도 요즘은 느끼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강제도 실제로 마누라라는 단어를 듣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쵸. 이 영화 안에서. 네. 이 영화에서는 이 단어를 쓰는 역할이 배역이 한 4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오. 한 명은 이제 공형진 씨가 연기한 경수, 네.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러 가서 만난 경찰. 네. 이 두 사람은 그리고 또 강제 역시도 네. 사랑에 빠지기 전에도 이 단어를 쓰고요. 네. 빠진 다음에도 쓰죠. 근데 사랑에 빠지기 전에도 이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세 유형에서의 마누라는 철저히 타자화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경찰의 언어가 가장 타자화돼 있는데 음. 타자화돼 있는 언어를 들으면 우리는 이 관객도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외로움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안에 사람이 없거든요. 마누라라는 표현인데 그 안에 사람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감정도 없게 느껴지고 네. 그 안에 사람이 없음을 느끼면서 이제는 파이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에 동요하는 강제는 이제는 그때 흥분하는 거죠. 경찰서에서. 그래서 오 좋다. 언어가 이 갖고 접근. 있는 온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의 온도이고 언어의 힘인 것 같아요. 음. 마누라라는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에 실제 마누라가 자신의 아내가 없음을 느끼니까 강제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지영 선생님인데 네네. 이분이 파이란이 이제 신분 확인을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청인지 시청인지 이제 조사 나온 공무원 앞에서 네. 이런 말씀하세요. 마누라 고생시키는 인간들은 막갓 잡아다가 혼내켜줘야 된대요. 잘 못하겠는데 뭐 요런 네네. 말씀을 하세요. 네. 하면서 파이란의 편을 들어주거든요. 네. 김지영 할머니가 쓰는 마누라라는 말에는 전혀 비하의 요소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나중에 파이란이 죽고 강제가 이제 파이란의 흔적을 찾아서 대진 세탁소에 도착하니까 네. 아니 이 사람아 하면서 야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인제와 하면서 막 우시잖아요. 근데 야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뭐 이런 네. 대사를 치신데 그 이 오열하시는 장면에 쓰는 야라는 말과 김지영 할머니가 쓰는 마누라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정이 되게 담겨 있거든요. 음. 관객은 그걸 보면서 푸근함과 든든함과 또 마음에 되게 저릿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언어가 주는 되게 신비한 온도라는 거죠. 네. 갑자기 이기주 작가님 글을 읽고 나니까 이 얘기가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교양 있는 말 중요한데 감정을 전달하는데 말을 하는 게 내 마음의 온도를 이제 잘 전달하고 타인의 언어를 통해 느껴지는 그 상태를 잘 확인하는 지혜가 있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네, 잘하는 그렇죠. 건.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 온도를 이 배역별로 맞아요. 되게 다르게 전달해주고 있음을 이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예시로 네.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 이 글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기주 작가님 맞아요. 쓰신 이 글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저는 읽기도 했었고 그런 글인데 언어의 온도라는 말 자체에 대한 접근도 너무 멋지고 좋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 5개 정도 에피소드를 통해서 파이란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영화의 힘은 관객들을 상당히 개인적인 상념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죠.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나한테 왜 웃으세요? 뭐 우리가 할 얘기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나한테 뭔가를 내가 그리워해본 때는 언제였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오늘은 저희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고해성사 같은 거네요. 고해성사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 조쿠나 선생님은 인생에서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일 차가웠던 시절은 언제예요? 이 영화는 이 파이란이라고 맞아. 하는 영화는 되게 봄에 개봉한 영화인데도 또 겨울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물씬 나죠. 네, 네. 막 그 겨울 바다에 그 꽝꽝 얼어있는 그 느낌들이 그 따뜻한 봄이 아니라 네, 되게 서글프고 그쵸. 그 추운 봄의 느낌이죠. 맞아요. 초봄에 네. 조셰프님은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차가웠던 시절이 언제였어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네. 이후로도 그 전에도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학교 수련회 가면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거기 나가셨어요, 혹시? 근데 이제 제가 춤을 추겠어요? 근데 저희 이제 수련회 가면 보통 춤 추잖아요, 애들이. 그쵸. 근데 그 저는 HOT는 또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 그 많이 뭐, 했잖아. 애들 네. 막 캔디도 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다 근데 겹쳐가지고. 저는
춤 쪽은 재능이 없고 네. 그래서 노래. 그때 제가 노래를 한번 했어요. 아. 그래서 친구랑 둘이 나가서 노래를 부른 거야. 남자애 둘이. 남자 둘이서. 근데, 몇 학년 때였어요, 참고로? 중학교 아, 중학교 때. 1학년 때그 패닉의 달팽이란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정서적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근데 파트를 나눠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한기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웃겨. 파트를 나눠서 부르는데 네.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부르면 정말 조용한 거야. 근데 얘가 부를 때는 막 사람들이 환호를 엄청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얘가 더 잘 불렀던 거지. 그리고 제가 아. 그거에 이제 위축이 되면서 저는 너무 당황하잖아요. 창피하고. 네, 중학생인데 이제. 그래서 아직. 막 점점 빨리 부르는 거야. 박자가 뭐 집에 오는 길 이러면 집에 오는 길은 때로 너무 길어. 이런 식으로. 이게 무반주였어요? 있어요? MR이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저희끼리 그냥 부른 거예요 나가서. 아, 무반주로? 네. 그 중학생들이 뭘 그런 그러니까 걸 이제 빨리 고려하겠어. 부르는 그러니까 막 그냥 혼자 달려 나간 거야. 그래서 그리고 너무 창피하니까 쥐구멍에 숨고 싶어서 네. 빨리 이 노래가 끝나면 네. 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내려오고 싶은 마음에 진짜 랩처럼 빨리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애들은 그 놀리는 재미에 더더욱 제가 당황한 걸 아니 막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노래 가사처럼 너무 길었고 너무 지쳤던 그래서 그 상처가 정말 가시지 않더라고요. 오, 아, 중학생한테 이 상처 크죠? 이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네. 제가 원래도 그렇게 뭐 앞에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네. 제가 그래서 노래방 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노래방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일종의 그 공포가 좀 있었고 네. 이게 물론 나중에 제가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네. 고등학교 때 막 밴드도 하고 했어요. 진짜요? 고3 때 밴드 때 보컬이셨어요, 그러면? 보컬이었어요. 보컬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 예, 예, 근데 아무튼. 지금과는 목소리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궁금하다. 근데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었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용케도 그 보컬에 그러니까 밴드 제가 보컬을 이 아까 저희 이제 이동을 하면 네. 공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하면 네. 조금 객관화가 되는 것처럼 좀 불식도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전학을 가면서 그 중학교 때 제가 또 전학을 가게 됐어요. 네네네네. 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전학을 간 건 아닌데 네네. 어떻게 이제 이사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전학을 가고 그쪽에서 이렇게 다시 애들이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그 동네에서 뭐 어떻게 막 애들은 막 그때는 막 락 밴드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와. 그런 거 저 이제 전 생각만 하고 미쳐 있었거든요. 어떤 밴드의 노래를 주로 커버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밴드.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밴드는 이 미스터 빅. 미스터 빅이요? 네, 미스터 빅 좋아했어요. 미스터 빅. 저희 기준으로도 상당히 올드팝인데. 올드팝이죠. 근데 그 제가 멜로디 라인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때 뭐 많이 좋아했던 밴드들은 너바나 뭐 이런 그렇죠. 팀들을 많이 약간 하잖아요. 얼터너티브 너바나가 또 그런 이렇게 또 연주하기가 쉽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또 하고 싶지가 않아 했어요. 애들이 실력도 안 되면서. 네. 그러면서 괜히 무슨 뭐 멜로디 메탈 같은 거 하고 싶어 하고 이랬어서. 근데 애들이 또 이제 너무 사담이 많아지나? 사담하는 코너예요 오늘은. 네. 키가 너무 높잖아요. 에릭 네, 마틴의 보컬이.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거 좀 따라하고 했던 것 같아요. 밴드 이름 뭐였어요? 밴드 이름은 루시라는 밴드였습니다. 루시요? 네, 네. 밴드 이름을 왜 이렇게 단정한 걸로 지었어? 그러니까 도시락 밴드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급식당번으로 했다가 처음에 가제를 저도 고등학생 때 완전 음악에 미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초딩 때부터 고딩 때까지를 통틀어서 장기자랑회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상상도 한 적 없었고, 근데 상상은 많이 했어요. 어. 근데 제가 상상 속에서 항상 축제 때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박수 받는 상상은 많이 하잖아요 10대 때. 그렇지. 그때 저한테 되게 항상 제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는 사실 전 언니네 발관이었어요. 언니네 발관의 그 후일담이라고 하는 네. 2집 앨범이 나왔을 무렵인데 그 앨범에 이제 어제 만난 슈팅스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 네. 연주하기는, 네, 노래하기는 되게 쉬운데. 그래서 그 노래를 막 이렇게 같이 막 그 축제에서 막 부르는 막 그런 상상은 전 했었지만 근데 일단 애들이 잘 몰랐을 거야. 몰랐죠.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아마 그 이렇게 슈게이징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 신발 끈만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을 텐데, 저는 밴드를 만약에 했으면 루시 같은 이름으로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밴드 이름 뭔지 아세요? 저 뭐요, 뭐? 결성하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밴드 이름은 강한 발목이었어요. 아. 약간 펑크락이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엉뚱한 언니네 예방 같은 그치. 그런 느낌으로 강한 가고 발목 싶었는데 좋다. 좋다. 너무 좋은데. 강한 발목으로 저는 전혀 강한 것 같지 않은 애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밴드를
생각했었던 적은 있어요. 아, 그런데 확실히 작가적 소양이 있네. 밴드 보컬이었다는 거는 너무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노래를 잘 못 부르겠어요. 그때는 좀 고음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 목을 너무 많이 썼더니 네. 지금도 제가 되게 탁성이잖아요. 약간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격하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렇구나. 많이 그때 봤습니다. 어떻게 락커의 그 과거를 또 갖고 계셨는 줄은. 탁구 선수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막 스텝별로 나오고 있는 점점 조쿠나를 발굴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 방송은 사실 조쿠나를 발굴하는 거야. 너무 재밌네. 저는 차가웠던 시절 얘기에서 이 얘기가 나올 줄 정말 상상 못했어요. 근데 정말 차가웠어요. 그 기억이 너무 차가웠어. 너무 슬펐고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그랬다면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도 나름의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니었어요? 그것도 막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노래 부를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10대 때 그런 기억을 끄집어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저 심심한 감사를 네. 표현하고 싶네요. 언제가 그러면 제일 한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인 한기가 느껴진 거는 저는 아마 이거는 조 셰프님 기억나실 건데 저희 입대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너무 추웠어. 죄송합니다. 저희 또 군대 얘기인데 저희가 그 0X년 3월 달에 입대를 해서 그쵸, 15주간 훈련 받았잖아요. 네, 3월 16일 입대했죠. 근데 3월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3월은 아직 춥잖아요. 저 약간 초범 얘기했지만 그래갖고 그때 저희가 그 비 오는 날에 어느 되게 넓은 어떤 훈련장에 가가지고 이게 그때는 아직 훈련 초기 단계여서 막 몸을 쓰는 것도 아니라서 네. 더 추운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아직까지 훈련 초기여서 저희 같은 소대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아직 이름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대면 하던. 그랬는데도 너무 추워서 미치겠으니까 맞아요. 다들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진짜. 어. 그 사람의 온기로 그걸 버텨보려고. 진짜 정말 군대 얘기 일부러 안 했던 건데 네. 그때가 정말 추웠죠.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추위라는 게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한 때였고 또 제 인생에서 가장 배고팠던 때였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또 넷플릭스의 DP라는 그렇죠. 드라마가 되게 또 많은 분들의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금 유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정말 PTSD인 건데 혹시 보셨다고 했어요? 저 다 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원호 씨가 추천해줬는데 네, 저는 아직 다 안 봤는데 저는 그냥 보면은 그냥 잡으면 끝내는 스타일이라서 다 봤어요. 다 봤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정혜인이란 배우는 네. 참 매력적인 배우다. 맞아요. 네, 이제 되게 곱상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막 쌍욕도 하고 막 이제 굉장히 연기의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라기보다는 좀 깊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더 네, 또 깊어지지 않았나 라는 그리고 생각도 구교환이라는 배우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매력이 있는데 네. 그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근데 이제 40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상병 연기하신 별로 위화감이 없는 그렇죠. 그런 재밌는 풍경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이 파이란을 통해서 저희가 되게 어떤 추운 봄의 느낌으로 저희 각각의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파이란은 결국은 그리움의 대상이 누구냐 뭐 이기주 작가의 글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리움의 대상이 있느냐 혹은 뭐 그리움의 뭐 대상이 아니면 티셔츠 쪼가리 하나라도 그런 물건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리움의 대상 저는 조금 두 개 말해도 돼요? 저는 조금 가벼운 얘기랑 무거운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잠깐. 정말 얼마나 까졌는지 제가 괜히 키스 전문가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초딩 때 근데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연애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둘이서 만난 적이 아예 없어요. 한 번도. 그냥 파이란이네, 파이란. 그렇죠. 저 너머에서 그냥 보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졸업하게 되고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무렵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저는 차에 타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 그 친구를 저 너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뭔가 되게 영화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토이의 4집 앨범에 길에서 만나다라는 그 트랙이 있거든요. 연주곡인데 그런 느낌으로 막 뭔가 되게 감성적인 느낌으로. 근데 제가 초딩 때 그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한 뒤로 중학교 1, 2, 3학년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그 친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총체적인 경험을 되게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엄청나게 감성적인 10대 소년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 시기가 생각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의 되게 많은 그 어떤 또 영감이 되기도 했었던 그때 그런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는 감정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게 이게 10대 때 약간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거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한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네. 할머니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뭐 그 할머니의 빈자리가 이렇게 탁 생겼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사실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거는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그쵸.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마구마구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마구마구 사랑해 주시는 그 느낌이 초등학생 때 이럴 때는 막 너무 부담스럽고 막, 할머니 자꾸 자꾸 뭐 뭐라 그러고 막 뭐 배부른데 또 자꾸 주고 그다음에 여러 막 친척 누나들도 있고 그런데 나만 자꾸 나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뭐 원우는 뭐 하냐고 물어보고 부끄럽고 막 싫었었는데 싫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압도적인 거대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 헛헛함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게 있었고 그 왜 강제가 이제 그런 파이란의 흔적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한 것처럼 네.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회사에서 조금 큰 건 아니고 어려움이 약간 어려운 있었는데. 시기를 네.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저도 그 할머니 이제 장례를 쭉 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두고 온 일상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돈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사실은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너한테 이런 걸 한 거는 미안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 관계 약간 좀 껄끄러웠었던 그 관계를 되게 잘 매듭을 짓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실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실의 경험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효과를 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선순위가 좀 정리되죠. 그렇죠. 중요하지 뭐가 더 않은 중요한지를 것들을, 네.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또 뭐 몇 년 지났으니까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살고 있겠지만 그런 그리움의 대상의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할머니가 보고 계시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되게 하게 됐어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 되는 계실 것 거야 같아요. 라는 그런 것들도 되게 20대에 저는 아주 뭐 죽고 나면 다 끝이지 뭐 막 약간 강력한 아주 그 무신론자였었고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나이가 좀 들면서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이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희망. 네, 이렇게 끝나는 거면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남아있는 인생이 다 이별의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젠가 했었죠. 네, 다 제 앞에 있는 조셰프님도 언젠가 떠나보내야 그렇죠. 될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아까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사실은 저한테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었던 이유는 그런 관계들을 이제 앞으로 헤어져야 될 관계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거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는 이 이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그쵸.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깊게 좀 맞아요. 그럴 수 저도 이제 막 그렇죠. 그런 시기가 되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측면에서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긴 해요. 할머니를 통해서 네, 그 감정들이 쭉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되게 잔상을 남기고 있고 아마 뭐 조시프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저는 네. 이제 제 아버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는 뭐 종종 제 친구들이랑은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원우 씨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샤워를 할 때 이제 씻겨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를 씻겨주다가 우리 아버지가 농담을 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들 아빠가 힘드니까 음. 손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몸을 부벼. 물론 저를 다 씻겨주셨지만 네. 그런 농담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살던 집과 그 집의 화장실, 아버지의 손으로 제 살을 부벼주던 촉감 이런 게 다 기억나요. 그리고 네. 어떤 그 채도, 명도 이런 것까지 그 불빛에. 근데 네.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느낌이 정말 인간의 감각이란 게 참 신기한 게 그 장면이 정말 기억나거든요. 근데 네. 제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암투병 하셨고
이제 점점 말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아버지가 이렇게 되게 깨끗하고 씻는 걸 좋아하셨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제 샤워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씻겨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씻겨드리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좀 미안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자식이 일하고 와가지고 당신을 또 씻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당신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 씻겨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나 아빠 씻겨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정말 몇 해 전인데도 기억이 나는 게 기운이 되게 없었고 아버지가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네가 씻겨줘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제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감정과 사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도 엄청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이제 남겨준 어떤 아까 그 할머니의 네. 넘치는 사랑처럼 이제 내리사랑의 흔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남겨줬던 유머러스한 농담 네. 그리고 제가 30년 세월 지나서 아버지를 제가 씻겨드렸던 그 기억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를 지금 그래도 살아있게 하고 있지 않나? 뭐 그 기억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네. 잘 하셨네요. 네,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얘기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그렇죠. 돌아가실 때 저희는 부모님이 경상도 분들이라서 뭐 사랑해 이런 얘기를 진짜 안 해요. 정말 네. 정말 다 감정 표현에 너무너무 서투른 사람들인데 저희 엄마가 이제 막내딸인데 저희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말 평소에는 뭐 하셨을 법이 없을 것 같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네, 네.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서 엄마 사랑해, 엄마 내가 사랑해,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참 이게 이 녹음이어서 너무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조세프님의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할 때 네, 네. 또 조세프님하고 같이 많이 얘기했었고 그렇죠. 네. 정말 친구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는 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조구나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아빠한테 그 현장에서 아빠 나도 아빠를 씻겨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부럽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기도 해요. 이제 저도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언젠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조 네. 셰프님 앞에도 뭐 잔뜩 남아 있고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저 가까운 분들 중에서 조 셰프님을 포함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낸 분들이 계실 때 정말 너무 죄스러운 감정인데 의지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나 좀 다음에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오늘 좀 되게 의외 전개를 하고 있네요. 방송이 약간 조금.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되게 느꼈던 생각은 저는 이제 투병 중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몇 년간 네. 이렇게 저랑 저희 가족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부모한테 받은 사랑을 자식이 갚은 사랑으로는 네. 증치가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느껴지고 저는 딱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투병을 하시니까 좀 긍정적인 면을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이별의 순간을 준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까 원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네. 내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직 없고 나는 그리고 이게 너무 분명해지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완전히 다 그냥 오리엔티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가 따뜻한 기억을 갖고 떠나는 순간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느낄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지를 저 역시 되게 수줍었지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한번 물꼬가 터지니까 이야기하게 되고 더 이렇게 스킨십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이제 쭉 통과하는 걸 보면서 전 사람이 뭐 나이에 비례해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많은 맞아요. 부분은 경험에 네. 입각해서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었던 기억이 많이 나고, 조 셰프님을 친구로서가 아니라 형이라고 생각하고 오. 그 의지하는 부분도 네. 많이 있었고, 사실은 음. 그런 언저리에 관련된 얘기로는 지금도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조 셰프님도 처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처음인 건데 되게 그래도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역설적이죠.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사실은 조 셰프님이 저를 부러워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렇죠. 네. 희한하게 참 그렇게 잘해낸 걸 보면서 음. 너무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인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이 갑자기 영화 얘기하다 말고 얘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하길래 한번 맞아. 예, 말씀드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나왔네요. 마지막은 좀 발랄하게 어떻게 좀 뾰로롱 이런 거 끝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모르겠네. 우리의 호우 시절.